안녕하세요. 정보공사개론의 정유경입니다. 오늘은 2019년 지방직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이나 개랑 서지학 같이 정보학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익혀주셨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정보학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의학 관련 분야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작한 정보원은 이라는 거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이죠. NLM에서 제작한 정보원은 이 참고정보원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는데 1번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관련된 거고 매드라인도 메디컬과 관련된 거 스코퍼스 SSC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과 관련된 거고요. 매드라인이 이 NLM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나온 것이고 요 매드라인에는 메쉬라고 해서 의학 주제문 품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메드 그리고 펀메드 같은 경우는 서지나 초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PMC는 전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고 스코퍼스 또한 인용색인이고요. SSCI는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의 인용색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SSCI랑 같이 나오는 것이 SCI, ANHCI 얘네 다 JCR이라고 하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다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번 매드라인이었고 요 바이오 생물학이랑 메디컬의 의학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 매드라인이랑 펀메드, PMC 이렇게 세트로 잘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도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외울 때 항상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약자들이 뭘 의미했는지를 기억을 하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 ABI도 가끔 나왔죠. ABI의 요 B가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경영 분야. ACM 포털의 C가 컴퓨터예요. 중간에. 그래서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고 해서 중간에 C가 컴퓨터고요. 요거 전체는 농업이라는 어그리컬처의 농업이죠. 그리고 바이오시스는 요 바이오, 생명과학, 요 C가 화학, 에릭의 E가 에듀케이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인스펙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엔 물리학, 전기전자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결국은 공학과 관련된 전반의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 다이렉트는 좀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MLA의 L이 랭귀지거든요. 랭귀지 언어학 또는 뭐 민속학 또는 문학 요거과 관련된 거예요. NTS GPO monthly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GPO는 Government Printing Office라고 해서 이 G가 Government다. 정부 관행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Public Affairs Information Service거든요. 그래서 요게 공공정책과 관련된 거다. 사이컬러지의 심리학으로 보시면 되고 문제에 나왔던 요 세 개 세트로 의학과 생물학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웨스트런은 러저, 법학, 그리고 올리스 인터내셔널 피리어디컬 디렉토리 이 같은 경우는 연속 간행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최근 한 2, 3년간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이렇거든요.
그리고 보기에 겹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서관 공간에 대한 거예요. 도서관 공간에 대한 문제고, 이 도서관 공간에 대한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뭐 서울시에 나왔다가 지방직에 나왔다가 아니면 뭐 두 개 같이 나오기도 하고 뭐 한 해 걸러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도서관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면 첨단 기술과 장비 사용 방법을 배우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3D 스캐너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낸 창의 공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3D 프린터. 요새 뭐 3D 펜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창의 공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들어내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도구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곳.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학습 공간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3번,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학습 환경이며 유지하는 협업 공간 이렇게 나와 있죠. 몇 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골라보면 뭔가를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답은 메이커스 스페이스거든요. 요즘 이제 도서관 어떤 특정한 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메이커스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답은 3번 메이커스 스페이스입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나 공간, 도서관을 부르는 용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디어 테크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 전통적인 공간을 탈피한 어떤 공간의 변화를 추구한 곳 미디어 테크가 나왔었고 라키비움도 요 미디어 테크나 뭐 다른 개념들을 나타내면서 같이 보기로 많이 나오는 그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키비움 뭐의 합성어냐면 도서관이랑 기록관, 박물관을 합성한 용어죠. 그리고 다른 보기로 나왔던 게 이 라이브러리 파크라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 파크도 라키비움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고 왜냐면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빅테크 도서관. 여기 시빅테크, 시빅이랑 테크라고 보면 되는데 시빅은 시민 그리고 IT 기술의 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자료나 IT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시민 참여형 도서관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시빅테크 도서관이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죠. 인포메이션 커먼스 우리 보기에서도 나왔죠. 이 코먼이라는 게 커먼이잖아요. 뭐 공통된 상식의 뭐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도서관 1층이나 아니면 컴퓨터랑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게 같이 있는 데를 이제 인포메이션 커먼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자료 장비를 활용해서 습득하고 생산, 창조, 협업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인포메이션 커먼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정보원을 생성과 가공 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3차 정보원에 해당하는 것. 가공에 따라서 정보원을 분류하는 거죠.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최초 생산물, 이걸 가공한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는 3차 정보원에 대해서 묻네요. 어떤 데에서는 2차 정보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 3차 정보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넓은 의미에서 3차 정보원은 가공한다는 측면에서 2차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3차 정보원에 해당하는 것. 최초 생산물은 단행본이나 학술지 논문, 간행물 데이터 같이 처음에 생산되는 거. 그리고 2차는 그걸 가공한 거, 2차를 다시 가공한 게 3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차는 요 4번 서지의 서지, 서지, 편람의 편람 같이 2차 정보원을 다시 한번 가공한 것이 3차 정보원에 해당이 되겠죠. 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정보 서비스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 중 방법이 다른 하나는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죠. 평가 방법. 이밸루에이션에 대한 문제예요. 이 보기 보면서 살펴보죠. 1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짧은 시간 내에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여기서의 핵심은 객관적인 조사가 핵심이 되겠죠. 2번. 특정 표본 또는 무작위 표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다 라는 것이 2번의 키워드가 되겠어요. 3번. 모든 해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한다가 3번의 키워드예요. 4번은 해답자를 대면하여 구두질문, 대면하고 구두질문한다 라는 것이 4번의 키워드죠. 그래서 이 4개 중에 종류가 다른 것들을 종류가 다른 걸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2번은 설문지를 배포하는 거니까 설문지 조사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 같은 경우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질문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문지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설문지를 가지고 동일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 두 개는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객관성은 여기 1번에서도 나오네요. 이 설문지를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1번부터 3번까지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 4번이 해답자를 대변하여 구두 질문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면담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면담, 인터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설문지와 관련된 게 1, 2, 3번이고 4번이 특징이 다른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5번 살펴보면 참고 면담 과정에 사용하는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 폐쇄형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폐쇄형 질문은 닫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해진 대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유형은 도서나 학술 논문이 필요한가요?이다. 기억 보면 필요한가요? 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다 아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니은, 고정된 답변이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용어를 사용해서 정보 요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용어를 사용한다가 핵심이에요. 니은은. 디귿, 주제나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좁혀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춘다, 좁힌다. 이게 핵심이죠. 리을, 사서의 경험이나 편견의 기초의 요구에 대한 너무 일찍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거를 살펴보는 건데, 우리 질문은 크게 개방형 질문, 중립형 질문, 폐쇄형 질문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 3개의 질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보면 개방형 질문 첫 번째, 의견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고 했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 사람의 요구가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다른 방향에 대해서 더 깊게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개방형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정보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면담이나 인터뷰 같은 걸 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죠. 면담이나 인터뷰에서 이런 개방형 질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결과들은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냥 표면적인 사실만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중립형 질문 같은 경우는 조건부 개방형이라고도 해요. 크게는 개방형 질문에 속하기도 하죠. 그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면담 초기에 보통 정보의 요구나 상황과 갭은 GAP라고 표현하거든요. 수다 떨다와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거죠.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것처럼 질문의 목적을 알아낼 때 사용하는 거. 이게 중립형 질문이에요. 그리고 폐쇄형 질문, 예, 아니요, 닫힌 대답, 폐쇄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대답 중에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식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요구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왜냐하면 정해진 대답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지나 설문지 같은 걸 가지고 양적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폐쇄형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아까 폐쇄형 질문 특징 보면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OX 표시하는 거니까 얘는 폐쇄형 질문이 맞죠? 그리고 2번 고정된 답변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개방형이에요. 3번 특정한 주제나 자료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을 좁혀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춘다. 특정하게 정해진 대답을 하게 한다니까 디귿도 맞고요. 리을 경험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이용자 요구에 대해 너무 일찍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다. 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일찍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걸 피해야 한다는 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픈. 그러니까 얘도 개방형이죠. 어떤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 리을이 틀렸고 기역 디귿해서 답은 2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폐쇄형 질문, 중립형, 개방형 질문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6번 자동 색인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은 너무 간단한 문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동 색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동으로 색인을 하는 거잖아요. 색인, 인덱싱을 할 때 사람이 수작업 색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색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생산되는 책이나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량의 자료를 한 번에 기계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동 색인의 핵심이에요. 원문이나 또는 메타데이터, 서지 정보 같은 데에서 중요한 단어나 개념어, 주제어를 색인어로 뽑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동 색인어고, 즉 이 자동 색인하는 과정은 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글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동 색인의 핵심이죠. 그래서 글을 처리하는 기법이 이 4개 중에 뭐가 있는지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글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잘라내고 단어를 추출하느냐에 대한 거니까 답은 2번 형태소 분석 기법이거든요. 이 형태소 분석은 우리가 글을 뭐 문장으로 나누고 어절로 나누고 그 안에서 문법적인 뭐 조사 같은 것들을 빼고 그런 형태소들을 제거해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처럼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단어들만 추출하는 거예요. 보통 명사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형태소 분석 기법이고 나머지 뭐 클러스터링, 신경망, K-민즈 이런 기법들도 이제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문헌 범주화나 분류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저 세 개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고 가는 게 좋죠. 이것도 문제들로 나오니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동 분류, 분류라는 거랑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는 먼저 분류 체계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자동 분류라고 하고 요거 2개를 포함해서 카테고라이제이션 범주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요거 자체를 분류라고 부르기도 해요. 분류, 군집화,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2개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고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지도 학습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지도한다, 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영문으로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감독관이나 뭐 상사 이런 걸 슈퍼바이저라고 하잖아요.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알려주는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이 학습할 때 사용할 데이터가 필요해요. 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분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나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를 나눠가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고 분류기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군집화하는 거는 이 반대로 분류 체계가 없어요. 대신 유사도나 거리 계수로 클러스터링 합니다. 유사도는 similarity measure라고 하고 similarity 거리 계수는 distance measure라고 해요. 얼마나 유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얘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체계나 기준이 없이 유사한지 아닌지 슈퍼바이즈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묶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죠. 기법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크게 계층적 기법이랑 비계층적 기법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묶어간댔죠. 이렇게 묶어가요. 이렇게 두 개로 묶고 하나로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기 때문에 계층적 기법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을지 이렇게 묶을지 이렇게 묶을지 얘가 여기 속할까 여기 속할까 여기 속할까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방법이어서 얘는 비계층적 방법. 이렇게 큰 군집으로 하나씩 묶어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게 어디에 속할지를 나누는 게 이제 비계층적 방법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개념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답은 형태소 분석 기법이에요. 자동세기는. 그래서 나머지 요 클러스터링, 신경망 분류기, K-민즈 같은 경우는 이건 자동 분류고 얘는 클러스터링 기법. 클러스터링 기법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세기내는 단어를 직접 처리하는 형태소 분석. 이게 해당이 됩니다. 7번. 전통적인 불리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리언 논리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죠. 정보 검색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검색 모델은 대부분 불리언 모델에 대해서 물어봐요. 불연산자 쓰는 거거든요. 불연산자 쓰는 거고 여기에는 뭐 and, or 뭐 포함되지 않는 not 쓸 수도 있고요. near나 with 뭐 ADJ 같은 것도 쓰거든요. adjacent 같은 것도 쓰고 요런 연산자 가지고 검색하는 거 이게 불리언 모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요 연산자 가지고 지리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 살펴볼게요. 1번 지리어와 문헌 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결과물의 유사성 크기에 따라서 순위화하는 모델이다. 여기서 핵심은 순위화,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요 1번의 핵심은 2번 각 용어에 대한 가중치는 지리 혹은 문헌에 있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성에 해당한다. 2번의 핵심은 요거고 3번은 5월 연산자는 탐색문에 있는 둘 이상의 동의어와 관련어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한다. 5월 연산자 여기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불리언 연산자를 사용한 불리언 검색에 대한 그 보기가 맞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느냐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4번 지리와 문헌 간의 적합성 확률. 여기서 핵심은 적합성 확률이에요. 그래서 중요도를 0에서 100%까지 구분한다.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보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순위와 유사성 크기에 따라 순위하고 가중치를 주고 중요도를 적합성을 따져요. 이 세 개는 모두 가중치를 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얘가 불리언 모델에 관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결국은 3번이긴 한데 이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둘 이상의 동의어나 관련어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5월이잖아요.
이 불리언 검색에서 우리 집합론 관련해서 이 모두를 포함하게 하는 것이 5월 연산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어들을 확장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제 5월 연산자예요. 그래서 질의 확장할 때 쓰인다고 하거든요. 질문들 여러 개, 질의어들을 여러 개 합쳐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5월 연산자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불리언 검색 모델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보기 1에 여기에 들어갈 말 잘 연결한 것은 보기 1번을 보면 시스템 안에 있는 적합문헌수, 검색된 적합문헌수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정보 검색 평가에 대한 거예요. 정보 검색 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측정할 수 있는 개념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개념들에 맞는 걸 짝짓는 거죠. 이 정보 검색 시스템 평가를 할 때 알아둬야 하는 표가 있죠. 이 표인데요. 적합, 부적합, 검색됐다, 검색되지 않았다. 이 테이블 컨티전시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테이블만 잘 알아두면 이 아까 나왔던 6개의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검색 평가 시 사용하는 지표가 크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PRF라고 해요. P는 정확률, R은 재현율, F는 2개를 합친 거거든요. 여기 프리시전의 P 정확률, 리콜의 재현율 2개를 합친 거에 F1이라고 하는데 그냥 F 메저라고 불러요. 2개를 결합한 게 있고 이게 맞는 거에 관한 거. 얘는 틀린 것에 관한 것. 적합한 거에 관한 게 위에 3개고 부적합한 거에 관련된 게 요 밑에 2개예요. 그래서 요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정확률 같은 경우는 1 빼기 잡음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맞는 거는 요 A가 분자로 오거든요. 검색됐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률은 요 분모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오죠. A 플러스 B 검색된 것 중에 그러니까 얘는 검색된 것 중에 그리고 AC분의 A는 적합한 것 중에 검색한 것 중 이 분모가 검색한 것 중에 맞는 건지 적합한 것 중에 맞는 건지에 따라서 정확률, 재현율로 나눠요. 정확률의 반대는 잡음률. 검색된 것 중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는 비율이 잡음률이잖아요. 그래서 1-B가 잡음률이거든요. 1- 잡음률이 이제 정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자가 B가 되면 잡음률이겠죠. B, A 플러스 B가 잡음률이 되겠죠. 정확률, 잡음률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고 재현율은 영어에도 recall이잖아요. 얼마나 잘 적합한 걸 다 재현해냈냐, 다 불러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한 것 중에 맞는 비율이 재현율이에요. 그래서 1- 누락률이 재현율과 똑같은 거고 이 누락률은 그러면 C,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F 메저는 2개를 합친 거가 되겠고 여기에 맞는 것과 관련된 거, 적합한 것과 관련된 게 위에예요. 그리고 부적합한 것과 관련된 거는 부적합한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 부적합한 것 중에 몇 개가 검색됐니가 부적합률이에요. 그거가 반대된 게 이제 배제율이 되겠죠.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잘 외워두시면 정보 검색 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뭐 한 해 걸러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은 시스템 안에 있는 적합문헌 수에서 검색된 적합문헌의 수니까 적합문헌 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재현율이었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검색 문헌이
분모로 들어가고 적합문헌수가 분자로 들어가니까 얘는 정확률이었어요. 요게 R, 얘가 P였죠. 아이고, P였죠. 디귿. 부적합 문헌 수 중에 부적합한 문헌의 수의 비율이니까 부적합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부적합률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답은 재현율, 정확률, 부적합률. 그래서 기억은 재현율 B, 니은은 정확률 A, 그리고 디귿은 부적합률 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학술정보 탐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 디스커버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웹 스케일 디스커버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문제죠. 이 시스템의 특징을 크게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뭐 차세대 도서관 목록이나 통합 검색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도서관 목록 검색이잖아요. 통합 색인을 만들고 통합 검색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통합 다 합쳐서 하는 것이 요 시스템의 특징인 거죠. 뭔가 통합해서 하는 보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살펴보면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지 않은 분산 검색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통합하지 않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핵심은 통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분산 검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 도서관 소장 목록 검색과 학술 자원 검색을 분리하여 실시한다.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분리한다. 그리고 메타 탐색한다. 이런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죠. 근데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한다고 했죠. 얘도 틀린 거예요. 3번 여기 보면 검색 결과를 조합하여 제공한다. 내부 장서 시스템에 전달한다. 얘도 분산 검색에 관련된 거예요. 4번 여기를 포함하는 통합 세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이 4번 보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나머지 3개는 다 분산 검색이나 뭐 분산 목록 같은 것들에 대한 거고 4번이 통합 세계인 통합 검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10번. 온라인 정보 자원의 이용 통계에 대한 기록과 교환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서와 출판업자, 정보 중개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핵심은 통계에 대한 기록과 교환에 대한 시스템이 뭐냐, 그 지원하는 기관이 뭐냐에 대한 문제죠. 각각 보기가 DOI 카운터, OAI, PMH, SSO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의 약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리고 뭐 익숙한 것들도 있고요. 각각의 약자를 살펴보면 DOI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ID죠. 어떤 객체에 대한 ID가 부여되어 있는 게 DOI고, 카운터는 카운팅 온라인 유세지 오브 네트워크드 일렉트로닉 리소스라고 돼 있어서 온라인 유세지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카운터가 되겠고, 나머지 3번, 4번도 계속 보면 여기 보면 오픈 아카이브 이니시에이티브인데 이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프로토콜이고 메타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4번 SSO 같은 경우는 싱글 사인온이거든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 같은 데서 로그인 할 때 보면 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뭐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로그인하는 거 뭐 다른 거 가지고 그게 이제 SSO죠. 그래서 답은 카운터. 이용 통계죠. 온라인 이용에 대한 카운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통계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게 이제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11번 참고 면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참고 면담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크게 여기 보면 언어적 기법이랑 비언어적 기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언어적 기법은 우리 말로 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이제 개방중립 폐쇄형 질문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내가 경청하는 거,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공감하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기법에 해당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기법에 해당하죠. 보통 이 비언어적 기법에 대해서 보기들로 많이 나오고 언어적 기법이랑 비언어적 기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언어적 기법에는 크게 공간적인 거랑 뭐 그 대화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내가 대화할 때 표정이나 어떤 뭐 손짓 아니면 터치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신체 언어죠. 몸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뭐 하이톤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거나 천천히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억양과 속도와 관련된 게 의사 언어. 가공적 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적 통념이라고 써 있죠. 사회적 통념 같은 경우는 뭐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인상 같은 건데 뭐 그 참고 사서가 이만한 뭐 귀걸이가 굉장히 화려하다던가 뭐 귀걸이는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일반적인 것보다 과하다거나 문신 이렇게 막 되어 있다던가 자유로운 표현의 한 종류긴 하지만 문신이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사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인식이랑 조금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가공적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의사 언어는 표정, 동작, 자세 등을 포함한다. 표정이나 동작이나 자세 같은 거니까 내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신체 언어예요. 의사 언어가 아니고 신체 언어죠. 2번 가공적 행위 아티팩트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 여기 가공적 행위 맞죠? 감정이입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안정되어 질문을 표현한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맞죠? 이입할수록 좋은 거고 이용자의 질문이 있을 만한 서비스 구역 주의를 걷는 것은 긍정적인 신체 언어이다. 이것도 맞게 되겠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나의 제스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 의사 언어는 이게 아니라 신체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 표정, 동작, 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유형.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촉각도서, 점자 같은 거죠. 그리고 녹음된 도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데이지 자료,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데이지 자료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유형이 맞아요. 얘는 북마크나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체. 그래서 디지털 음성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몇 번 보기로 나왔던 그런 개념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요거고 관련돼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그냥 무료 우편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세 가지 다 하죠. 촉각, 녹음, 데이지 자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쉽게 제공해주기 위한 XML 기반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해준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각각 의미하는 바들을 살펴볼게요. RFID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식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책에 RFID 칩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뭐 그거를 어떤 주파수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센서 인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고 RSS 같은 경우는 위치 사이트 서머리라고 해서
이 자료들을 여러 사이트의 자료들을 요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RSS가 되고 우리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요만하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표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RSS 마크고 3번 토픽맵 같은 경우는 뭐 시멘틱 웹, 지식 표현, 정보 연결 이런 것과 관련된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제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이 모여 있는 지도라고 보면 돼요. 4번 G39.50은 분산 검색할 때 쓰는 검색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된 단어는 2번 RSS입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지프의 제일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프의 제일법칙은 단어의 사용 빈도는 단어의 순위에 반비례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빈도는 순위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 이 지프의 법칙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이 보기를 같이 볼게요. 한 문헌에 단어의 사용 빈도를 계산한 결과 the, of, and, to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는 120번 나왔다. 요거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와 있고 the, 그 다음에 of, and, to 순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순위, 랭크, 단어 이렇게 나왔고 횟수, frequency를 보면 120번 사용된 게 더예요. 120번 사용됐고 여기가 궁금하다.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 이런 문제이잖아요. 단어의 사용 빈도는 해당 단어의 순위에 반비례한다는 거니까 1위일 때 120이었어요. 그러면 2위일 때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럼 120을 2로 나눠주면 되죠. 60, 120을 3으로 나눠주면 40, 120을 4로 나눠주면 30. 반비례한다는 건 이 숫자로 1, 2, 3, 4로 늘어날 때 얘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요 2위, 3위, 4위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40, 30.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고 사실 상수는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상수를 쓰면 되는데 이 지프의 제1법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상수 없이도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5번 참고사서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어떤 특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기억. 참고사서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이용자가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적 경청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공감하면 좋은 거죠. 내 이야기를 사서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더 얘기할 수 있고 내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니은, 이용자의 개인적 상호작용은 올바른 정답을 주는 것만큼 만족과 재방문 의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도 맞죠? 정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의견에 공감해주고 내가 즐거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에 올 때 좀 더 편하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 그 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니은도 맞는 거고. 디귿, 이용자가 표현하는 다양한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리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성문화된 정책이 있으면 좋다. 내가 주먹구식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책이 기초해서 내 행동을 실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6번 도서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 정보 문해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이죠. 정보 리터러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 이용 교육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문제를 푸는데. 보기를 하나씩 보면 이용자가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정보 리터러시죠. 이 개념이 1번이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이고 2번 건물의 물리적 시설을 소개한다. 재방문하도록 이용하도록 재봉문해서 자원을 이용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이건 도서관 소개. 도서관 투어 같은 거죠. 3번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에 대한 거죠.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게 아니라 도서관 이용 교육에 대한 거니까 3번 리터러시 아니고요. 4번 이 이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이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라는 보기인데 공공도서관 사서들보다는 학교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 그래서 이 정보 문해 교육, 정보 리터러시 교육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 정의가 요게 맞겠죠. 이용자가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식별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 16번은 1번이었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면 서지결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계량서지학과 관련된 문제죠. 후반부 17번부터는 거의 정보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지결합 방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지결합이랑 같이 자주 나오는 개념이 동시인용이거든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서지결합은 이렇게 보면 비블리오그래픽 커플링이라고 되어 있고 동시인용은 코사이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테이션. 두 개념인데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개념이죠. 동시인용은 동시에 인용되는 것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참고문헌이 있죠. 논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가논문, 나논문 이렇게 있고 여기 참고문헌이 이렇게 있겠죠. 가논문에 A, B, C라는 논문이 인용이 되었고 나논문에 A랑 C라는 논문이 인용되었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동시 인용은 인용되는 것, 요 참고문헌에 있는 것들, 요 A, B, C에 관한 것이 동시 인용이에요. 서지결합은 요 가논문이랑 나논문 자체, 인용하는 것들, 참고 논문을 이렇게 쓰는 인용하는 이 논문들에 대한 것이 서지결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게 서지결합이고 두 개의 차이가 인용되는 것, 인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서지결합 빈도가 높을수록 두 문헌은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서지결합이랑 동시인용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주제적으로 연관이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서지결합도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맞고 동시인용도 이런 가정을 하고 있죠. 동시인용 빈도가 높을수록 주제적으로 밀접하다. 서지결합도가 높을수록 주제적으로 밀접하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2번. 두 문헌의 서지결합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한다. 서지결합도는 요 인용하는 문헌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한 번 작성을 하고 나면 요 참고문헌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나중에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의 참고문헌 A, B, C, 여기 참고문헌 A,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통되는 A랑 A랑 C 이렇게 공통되는 이 두 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딱 서지결합 또는 인쇄가 됐을 때 논문이 나왔을 때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지 않죠. 출판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딱 고정되는 것이 서지결합 빈도예요. 그래서 증가하지 않고 3번 특정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의 관계이다. 두 문헌이 인용하는 문헌이니까 서지결합도에 된 거죠. 문헌이 특정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의 관계이다라는 거니까 이 서지결합도 맞고요.
설명 맞고요. 초기 문헌들을 인용하는 나중 문헌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인용되는 것, 인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초기 문헌들은 인용되는 거죠. 먼저 나온 것들을 인용하는 거니까 인용되는 것들이 초기 문헌이고 나중 문헌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 문헌들을 연결하는 가와 나처럼 나중에 인쇄된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이 서지결합도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서지결합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한다.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빅6 스킬스 모델의 기본 6단계가 뭐냐라는 거죠. 이 아이젠버그의 빅6에 대해서도 몇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6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아이젠버그가 얘기한 거고 뭐 버코비치 같이 얘기했어요. 1990년대에 얘기했고 이렇게 6단계를 거쳐요. 정의하고 탐색하고 그 탐색된 거에 접근하고 그걸 활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머리 정리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죠? 맞춰보면 여기 탐색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요약하고 정리, 요약 그 다음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6개의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맞는 거 살펴보면 여기 탐색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활용 후에 정리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여기 3번 접근하고 활용, 정리하고 평가하는 이 6개의 단계를 거쳐요. 19번 미국 도서관 이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오늘날 이용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들로만 묶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예요. 도서관 이용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초기에 나온 학자들을 연관시키는 거거든요. 찾아내는 거거든요. 뭐 도서관 이용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구들을 해왔는지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보기들을 살펴보면 가장 초기에 나온 사람은 사뮤엘 그린. 그린 굉장히 많이 나오죠.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 그때 나온 거고 다른 학자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티스 로빈슨 같은 경우는 보수 이론과 관련된 학자거든요. 그 사람 이제 이 이용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 사서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 이상의 교육자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그 논문의 초반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듀케이터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용자가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뭐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어떤 자립성을 유지하면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핵심이었어요. 로버트 테일러나 찰스 번지 같은 경우는 20세기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나온 거고 정보 요구, 그러니까 이용자의 요구나 어떤 이용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 이제 20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요구의 변화나 참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죠.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아까 빅6 나왔죠. 1990년대. 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오티스 러빈슨이랑 사뮤엘 그린 이렇게 해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스파크 존슨의 영문헌 빈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문헌 빈도 여기 나와 있죠. 인버스드 다큐먼트 프리퀀시예요. 다큐먼트의 프리퀀시에 반대되는 거 시 영문헌 빈도예요. 문헌 빈도에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면 되는 건데 꼭 반대된다기보다는 그걸 반대로 보정한 거죠.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각각 보기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게 맞나 볼게요. 1번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헌의 수이다. 문헌의 수는 뭐죠? 문헌의 수 요게 다큐먼트 프리퀀시에서 DF 문헌 빈도
그리고 2번, 한 문헌에 특정 단어가 출연한 횟수. 단어의 출연 횟수니까 TF. 단어를 텀이라고 하죠. 텀 frequency에서 TF 단어 빈도. 두 단어가 같은 문맥 속에 출연하며 이 단어들은 서로 연관이 있다. 횟수가 많을수록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같은 문맥에 출연한다. 출연하는 횟수라는 거니까 같이 출연한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코월드. 같이 나오는 단어라는 거거나 occurrence. 같이 출연한다라는 거예요. 동시 출연에 대한 개념이 3번입니다. 4번, 문헌 빈도가 낮은 단어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낮은 단어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문헌 빈도가 아까 DF라고 했죠. 다큐먼트, 문헌 빈도인데 반대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 낮은 단어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문헌에 출연한다는 문헌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낮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고 치면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나오는 문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식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헌에만 나오는 단어, 식별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IDF. 특정한 단어가 나오는 문헌을 찾는 거예요. DF가 낮은 것에 높은 중요도를 주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영어 뜻이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같이 풀어보셨고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후반부는 거의 정보학과 관련된 정보 검색이나 계량 서지학과 관련된 문제였고 점차 정보학과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개념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